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정유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노안과 백내장인데요. 이 둘의 증상이 비슷해서 백내장의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노안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의 물체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지가 않고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 둘 다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눈부심도 심하고 또 돋보기를 써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백내장을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노안과 구분하셔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보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박철현 원장님, 이경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 이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박 원장님, 한의원에도 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내장이나 노안으로 오시는 분들은 적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눈이 굉장히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 근데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보면 거의 다 두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증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뒷목이 굳어 있는 경우에는 안구가 빠질 듯이 아픈 통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파서 왔는데 실제로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원인을 또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이 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이경민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한의학에서는 간주목이라고 이제 간과 눈이 연결돼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은 눈에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눈이 좋으면은 간에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간은 저희가 피로 회복 뭐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럼 간이 안 좋을 때 눈이 어떻게 변하나요? 눈이 노래질 수도 있고 눈이 뻑뻑해질 수도 있고 이제 눈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좀 해줄 수 있을 만한 지혈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지압법? 네, 한의학에서는 태양혈자리라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눈꼬리와 눈썹 이은 선 여기를 태양혈이라 보는데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 해도 이제 눈 피로가 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눈 건강에 좋은 지압법까지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보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또 많이들 좀 앓고 계신 질환이 될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을 보니까 성인에서 19%, 아동에서 22%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국민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원장님, 일단은 근데 이게 감기랑 알레르기 비염이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실 때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면 그냥 다 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열이 난다 이고요. 하나는 통증이 생긴다예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에는 인후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몸살이 생기거나 아니면 팔다리에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감기에 해당하고요. 그런 게 없이 콧물 증상만 있다. 그럼 비염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기하고 비염은 일단 원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비염은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이런 항원들이 원인이 되는 거고 감기는 목 안에 있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증상이 7일에서 열흘 이걸 넘어가게 되면 감기보다는 비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비염의 증상을 보면 비염 증상의 3대장이 있습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 세 가지인데요. 네. 모든 비염에서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는 나타나는 편이고 그중에서 이제 알러지성 비염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가려움이 동반이 됩니다. 뭐 얼굴이 나리는 가려운 게 아니라 코 속에 이제 비강이 가려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손으로 코를 비비고 눈을 비비고 이런 증상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다크서클도 잘 생기고 코 위에 이렇게 보면 주름들이 좀 생겨 있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열이 있고 통증이 있다면 감기를 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과 재채기, 코 막힘이 있는데 여기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심한 가려움까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비염과 알레르기 비염을 좀 통합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비염 안에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비염은 크게 나눠보면 만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 비후성 비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 네 가지는 원인이 다 다른데 만성 비염은 대부분 이제 코 속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은 항원에 접촉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은 코 속의 혈관 문제라든가 아니면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네. 비후성 비염은 말 그대로 코 안에 비강 자체가 부어서 공간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증상으로 보자면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특징적인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려움이나 재채기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나머지 비염들은 뭐 코막힘, 콧물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염에 지금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가려움과 재채기가 동반된다.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알레르기 비염에도 또 계절성과 뭐 통년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알레르기성 비염은 항원이 문제가 되는데 항원이 이제 계절적으로 특징을 가지는 항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꽃가루라든가 뭐 잔디, 잡초 이런 경우에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항원에 의해서 생기는 알레르기 비염을 이제 계절성 비염이라고 부르고 증상은 비강이 가렵다 이게 특징이고요. 네. 주로 천식이나 이런 증상과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계절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절하고 상관없이 1년 내내 항원이 존재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뭐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뭐 동물의 털 이런 것을 가까이 하는 경우에 통년성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아침에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만성 부비동염과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축농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알레르기 비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비염 자체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비염이 또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 문제까지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비염의 경우에는 일단 비강이 붓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비강에는 코에 바람만 들어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귀와 연결된 통로도 있고 우리 코나 뼈에 있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결된 통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강이 점막이 부어서 그 통로들이 막히면 중이염이 생기거나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리고 잠을 깊이 못 자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장애라든가 과잉 행동 증후군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랑 과잉 행동 증후군 이런 것들은 또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이 내가 알레르기 비염인지 뭐 비염인지 그냥 감기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검사를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항원에 반응하는지를 체크하는 검사가 있어요. 네. 주로 이제 피부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항원들을 피부 안에 넣기도 하고 뭐 붙이기도 하고 뭐 긁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항원에 반응을 하는지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면역 글로불린 E라는 애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얘가 혈관 속에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코 속의 비강을 확인을 해서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붓고 창백하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항원이 발견이 되고 항원에 반응을 하더라도 실제로 증상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비염 증상이 알러지가 엄청 심한데 항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력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다음에 증상을 잘 확인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혹시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서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해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조금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매번 이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불을 끄는 정도지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한의원에서는 이 알레르기 비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가 알러지 비염이나 비염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풍한이 원인이다. 그리고 폐와 관련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한이라는 말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을 많이 쐬거나 아니면 찬기운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 풍한에 오래 노출이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긴다. 하지만 이걸 오랫동안 방치하면 조금만 노출이 돼도 금방 증상이 생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한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치료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알레르기성 비염도 뭐 침, 뜸, 한약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침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해요. 네네. 그 침 치료 혈자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영향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향혈은 말 뜻을 보면 향기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콧구멍이라는 뜻이죠. 그 양쪽에 콧볼 옆에 네. 영향혈이 있는데 거기를 손으로 눌러보고 아픈 부위를 찾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마사지나 지압을 해주면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가끔은 직접 코가 뻥 뚫리기도 합니다. 와, 그럼 침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코가 좀 막힌 게 뚫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비염에 있어서 침 치료의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독일에서 있었던 그 대규모 실험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독일에서 400명을 가지고 네. 알러지 비염이 있는 환자들 400명을 가지고 치료를 했었는데 침 치료를 하고 나서 8주 혹은 16주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항히스타민제를 얼마나 많이 먹었나를 체크한 실험이었어요. 네. 그래서 침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침 치료를 한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9.5일 정도 더 항히스타민을 많이 복용을 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 치료만으로도 항히스타민제를 한 열흘 정도는 줄일 수 있었다. 그런 재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염이 좀 치료가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개인마다 효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경민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에 처방되는 한약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비염에 처방하는 한약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청룡탕하고 현계연골탕의 처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콧물이 많이 나오고 콧물이 흐른다 할 때는 보통은 소청룡탕을 쓰게 돼 있습니다. 소청룡탕은 이제 분비물을 억제시키고 뭔가 흘러내리는 거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리고 현계연골탕 같은 경우에는 노란 콧물이 나온다, 뭔가 염증이 차 있다 이럴 때 보면은 염증 반응 억제하는 현계연골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청룡탕과 그다음에 현계 연교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또 다른 외치법도 있을까요? 네, 외치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강추나와 비강사열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비강사열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침을 이용해서 코 안쪽에 하비각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침을 넣어서 살짝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침 치료의 효과를 좀 증대시키는
예. 그런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비염 같은 경우는 코 안쪽 안에 부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 부어 있는데 침을 찔러가지고 약간 사혈시켜주면은 코가 뻥 뚫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바늘로 이제 피를 좀 뽑아가지고 네. 피를 또 뽑아주는 그런 그래서 코를 조금 풀어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지금 비강 사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네, 비강 추나라 있어가지고 네. 이제 조금만 물건을 이용해가지고 코 안에 넣어준 다음에 약간 그 막힌 공간을 넓혀주면은 코가 뻥 뚫린 느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안에 기기를 네.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부풀리는 건가요? 그렇죠. 풍선같이 그 공기를 이용해가지고 좀 부풀리면은 네. 약간 뭔가 뻑 소리 나면서 코가 뚫린 느낌 같이 납니다. 그렇군요. 박철환 원장님께서 이 비강 추나를 가끔씩 좀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환자분들의 좀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비염이라는 게 안에 비강이 기본적으로 부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든 것이고 안에 염증도 잘 안 빠지고 어떤 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나게 돼요. 네. 그런데 비강 추나를 하게 되면 코 안에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그 통로를 강제로 넓혀서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네. 이게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1, 2주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일단 생활 자체도 삶의 질도 좋아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비동염이라든가 중이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구멍이 그 통로가 막혀 있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치료에 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코골이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코골이가 있는 편인데 네. 제가 이제 비강 추나 저도 시술을 하기도 하지만 잘하는 분한테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네. 받아보고 나면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날 기억이 되게 선명한데 그 다음 날까지 숨을 쉬는데 코가 시릴 정도로 평소에 제가 숨을 한 반 정도밖에 못 쉰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가 굉장히 잘 통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거는 주기적으로 좀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면서 그 와중에 이제 코가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토피 같은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긁는 거거든요. 네. 긁지만 않으면 치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치료가 양방이든 한방이든 치료를 하는 동안에 피부를 긁기 시작하면 감염이 돼요. 그래서 긁지 않게 하는 게 아토피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비염 같은 경우도 코 안에 생긴 증상들은 코를 뚫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다른 치료 효과들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지금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이 외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막 가래를 뱉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분들도 비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래 자체는 특히 아이들이 이제 비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가래를 뱉기 시작하면 그 어머니들 엄청 놀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걸린 거 아닌가 하는데 만약에 폐렴이나 기관지염 이런 게 있다면 아까 감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열이 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아이가 열은 없이 가래를 뱉는다 하면 거의 대부분 그거는 후비루입니다. 후비루란 말은 코 안에 농이 생겼는데 얘가 앞으로 배출이 되지를 않죠. 코가 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끈적하게 쌓여 있다가 목 뒤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훌럭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거를 애들이 답답해서 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나 기관지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코 안이 염증이 굉장히 오래 진행된 상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척도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기가 아니라 비염 같은 경우에도 가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비염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고 유전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질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력이 있다면 더 조심을 좀 해야겠죠. 네, 항상 모든 질환이 유전의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 네.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나 비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자녀가 걸릴 확률이 50% 정도. 그리고 2분이 다 있다. 그럼 75%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로 주위에 보면 부모님이 비염이 없는데도 아이들이 비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비염이 있다고 해서 뭐 너무 슬퍼하거나 아니면 비염이 없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질병 관리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네. 그거보다 주위에 이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항원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원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생활 관리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팁을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들 마스크를 훌쩍훌쩍 벗고 다니고 있는데 참 편하기는 하지만 네. 요즘같이 꽃가루 날리고 황사, 대기질이 안 좋을 때는 다시 코로나는 아니지만 네네. 마스크를 잘 쓰고 활동하시는 게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평소에도 잘 착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비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픈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통풍인데요. 얼마나 아프면 그런 표현을 할까?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아픔이 조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통풍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통풍 어떤 질환이죠, 원장님? 통풍은 간단히 말하면은 네. 몸 안에 과잉 생성된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나오는 질환입니다. 요산이 근데 뭐죠? 요산이 어떤 거냐면은 네. 우리 먹는 음식에 보면 단백질 성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백질에 보면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퓨린이 또 소화되다 보면은 마지막 산물로 나오는 게 요산입니다. 이 요산이 몸 안에 원래는 소변이나 대변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이제 관절에 침착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이 통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린이나 요산 이런 네. 것들이 좀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이 됐을 때 통풍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근데 이러한 통풍 환자의 이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나요? 네. 통풍에 따른 별명이 있는데 네. 이제 귀족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귀족병이요? 네. 왜요?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고 영양분이 부족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영양분도 많이 먹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질병이라서 귀족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2012년에 26만 명 통풍으로 진단된 분이 26만 명이었는데 무려 10년 만에 2021년에 보면은 50만 명까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남자가 여자보다 또 10배나 발병률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성은 통풍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철환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이 잘 배출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여성 호르몬이 많고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요산 배출이 잘 되고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요산 배출이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고 또 거기에다가 사회적 생활 습관도 가장 나쁜 30대, 40대 남성들이 통풍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폐경 전에는 통풍이 거의 없는데 폐경 이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풍 걸리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풍과 이 남성 호르몬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경민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통풍이 발생을 했다면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붓기하고 통증, 그리고 발열, 그리고 종창을 일으키는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엄지 발가락에 제일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손목, 손등, 발목, 그리고 손가락에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좀 보면은 척추 부위 그리고 엉덩이 부위, 관절 부위, 엉덩이하고 척추 부위에 잘 생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상 같은 거는 보면은 증상은 이제 초기에는 국소 부위,
조그만 관절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종창이 생기고 돼 있는데요. 만약 이게 오래되고 만성화가 되면은 관절 변형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이 틀어지고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손가락이 좀 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통풍 결절, 뭔가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조그맣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크게 퉁퉁 부어서 뭔가 혹이 난 것처럼 이런 모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제 신장 질환, 신장에 뭔가 문제 생기거나 그리고 신장에서 이제 소변 나가는 구간에 요산이 결정돼 가지고 요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풍 증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초기와 그리고 만성일 때 증상이 조금 다르니까요. 이를 통해서 내가 초기인지 만성인지 통풍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풍은 부위별 특징도 뚜렷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통풍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엄지 발가락 쪽입니다. 네. 환자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엄지 발가락 퉁퉁 부어요. 엄지 발가락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 부위를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피부가 좀 검붉게 되고 뭔가 부어오르고 이제 관절 변형도 같이 일어나면서 뭔가 만져도 아프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게 검붉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1년쯤 지나면은 다시 발생하기도 쉽고 그리고 간격도 짧아지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을 좀 유심히 네, 맞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통풍이 그럼 침범하기 쉬운 부위여서 엄지 네. 발가락이 자주 이렇게 그렇죠. 티가 나는 건가요? 네. 그 외에 혹시 다른 부위는 없을까요? 다른 부위는 이제 손등, 손목도 있는데 여기는 뭔가 붓고 아프기보다는 그냥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붓기만 조금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풍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엄지발가락 잘 한번 좀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통풍은 이 요산 수치가 높거나 만성화가 될수록 이 통증과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경미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 보면은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임상적인 증상하고 시간별로 된 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임상적인 증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적인 증상 환자분들이 이제 표현하시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환자분들이 어젠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통증이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게 급성 통풍 발작입니다. 매우 심한 통증하고 약간의 빨갛게 되는 거 이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만성 관절염이라고 우리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 손을 보면은 손이 휘어 있거나 퉁퉁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도 통풍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게 네. 급성 통증이 반복되다 보면은 죽이 짧아지기도 하고 관절 발생된 증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통풍 결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에 뭔가 퉁퉁 부어오르는 혹 같은 게 생기는 게 통풍 결절입니다. 그 통풍 같은 경우 아까 요산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요산이 꼭 관절에만 침범되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에도 침착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절, 뭔가 혹같이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요산 요석이라고 있는데 비뇨기 계통. 우리 흔히 이렇게 소변 볼 때 보면은 신장에서 요도까지 보면은 아까 요산 결정이 뾰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침착이 되면은 소변 볼 때 매우 큰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고 배뇨작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섯 번째 경우에는 이제 만성 신장 변증이라고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신장까지 침범해서 요산의 신장에 침범해가지고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통풍이 있으면은 5가지 증상 꼭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풍의 임상적인 증상 5단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 시기를 또 고려해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무증상성 고요산 혈증이라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통풍 진단 기준이 있는데 통풍 진단 기준은 요산이 7mg 이상일 때 이때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무증상성이기 때문에 7mg 이상이 나왔지만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증상이 나타나다 보면은 이제 붓고 아프고 관절도 조금 틀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이제 강한 통증 그리고 술이나 뭔가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심하다 표현 많이 하십니다. 자, 이것 더 심해지면은
만성 결절성 통증이라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급성 통풍이 더 심해져서 관절의 변화가 더 많이 오는 경우, 관절이 틀어지고 모양이 이상해지고 퉁퉁 부어서 모양이 이상해진다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결절성 관절염, 신장병증, 요산 요석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화면에 급성일 때는 그 발가락 모양이 나왔고 네. 만성일 때는 손가락 모양도 그렇죠. 나왔잖아요. 손가락, 네. 그러니까 만성으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관절에 다 네. 증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게 뼈가 파괴가 되고 또 심한 변형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통풍 정말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의 증상은 없어도 이 요산 수치가 높다면 반드시 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경민 원장님 간단한 피 검사만으로도 좀 가능할까요? 네, 피 검사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검사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평광현미경이라고 이제 통풍이 있는 부위에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에 도말해서 보면은 그 특징적인 모양, 아까 요산에 보면은 뾰족뾰족한 모양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그람 염색도 같이 시행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통풍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걸로 확진을 내릴 수 없고 검사 네. 한 가지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 검사가 바로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검사하다 보면은 이제 요산 수치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7mg 이상일 때는 이제 통풍이라고 어느 정도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더 확진을 내리고 싶으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다르게 뭔가 또 관절 파괴가 더 일어나 있고 그리고 변화가 더 심한 경우 이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 통풍인지 아닌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풍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평광현미경으로 보는 방법, 혈액으로 또 알아보는 방법, 끝으로 엑스레이까지 관절 검사를 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한의학으로 돌아가서 뭔가 이게 환자 개개인에 맞춘 좀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이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치료를 행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환자가 오면은 풍, 한, 습으로 먼저 구분을 해봅니다. 이 환자가 풍이 많은지, 네. 한이 많은지, 습이 많은지 검사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비, 통비, 착비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통풍 같은 경우는 통비인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통비 중에서도 보면은 더 심한 통증, 그냥 난 통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너무 심하고 잠을 못 자요. 일상생활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백호열정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치료와 다르게 조금 더 강하게 봉침을 많이 쓴다던가 치료약을 좀 더 세게 쓴다던가 해가지고 치료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풍담, 풍열이 있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이나 열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준일 때는 담을 없애주는 약 혹은 열을 없애주는 약을 써가지고 통풍을 좀 가라앉혀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통풍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보면은 음주나 기름진 음식 그리고 피곤한 증상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료를 강하게 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고표준 음식 조심하시고 몇 가지 음식 조심하자 설명을 드려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통풍을 치료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이게 논문에 나온 게 있는데 2016년에 통풍 침술 관련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혈자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자리는 대표적으로 대추, 신주, 곡지, 격수, 혈액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추는 이제 어떻게 잡냐면은 이제 목 뒤에 손을 대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은 사라지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대추입니다. 거기를 자극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 많이 쓰는 혈자리는 곡지라는 혈자리가 있어서 팔꿈치를 접다 보면은 팔꿈치에 이제 주름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름 잡히는 부분에 자극을 줘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쓰는 혈자리가 혈애라고 있습니다. 혈애는 무릎 위에 있는 혈자리인데 무릎 위 뚜껑뼈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줘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환자분들이 확실히 부작용도 줄고 치료 기간 짧아졌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자, 네.
지금 한의학적 치료 혈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혈자리들은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해보셨다가 약간 좀 뾰족한 걸로 좀 눌러보시면서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알려주시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논문에 나온 게 보면은 소풍활혈탕, 풍을 없애고 혈을 통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에게는 진통산이라고 통증을 가라앉혀드리는 처방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풍활혈탕과 진통산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통풍에 있어서 이 한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번에는 박철현 원장님께서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통풍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한약을 쓰면 효과가 좋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좋아지는지를 밝힌 논문이 2017년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복령저령, 택사, 백출 이런 약재로 만들어진 한약 처방이 통증의 그 염증 매개 물질 얘네들을 억제해서 통증을 완화시킨다 하는 기전을 밝혀낸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풍을 치료하는데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론 한약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생활 습관, 네. 개개인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환자의 의지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이경민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체중 관리 그리고 식습관입니다. 네. 이제 2016년에 조사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통풍을 예방할 방법이 있는데 조사한 논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 예방 조치라고 해가지고 알코올, 비타민 C, 고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경우를 자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평소 우리 생활할 때 보면은 통풍으로 아프다 보니까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통풍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빵 이런 데도 보면은 옥수수 시럽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증상성 고요산 혈증 환자에게 하는 처방인데, 이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이제 추천드려가지고 혈청 요산 농도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꼭 체크를 하게 예방하게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통증을 관리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다 이럴 때는 한약이든가 양방약이나 복용시켜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혀드리는 관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래도 가라앉지 않은 통증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양을 늘리던가 아니면 봉침량을 늘리던가 혹은 다른 처방을 받던가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통풍 예방과 관리의 첫걸음은 체중을 관리하는 것, 식습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통풍 환자들은 술과 비타민C, 고과당 옥수수 시럽, 그다음에 고퓨린 음식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통풍에 대한 정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박철현 원장님께서 통증 매선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용에서 실리프팅에 사용하는 매선, 이 매선을 이용해서 통증 치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매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선은 일반 주사기와 같은 니들이 있고요. 그리고 니들의 생분해 흡수사라고 부르는, 즉 PDO라고 부르는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니들에 고정시켜주는 스펀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선을 우리 피부에 자입을 하게 되면
바늘이 피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스펀지가 뒤로 밀리면서 실을 벗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주사기에 니들만 쏙 빼면 스펀지하고 니들은 빠지고 실이 몸 안에 고정되어 있는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선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선의 기본 원리는 섬유모세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실이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염증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를 지나면서 섬유모세포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콜라겐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에서 봤을 때는 근방출을 활성화하고 골직건 기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근육 인대의 운동성과 안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선의 주위에 콜라겐이 형성되고 미세혈관이 생성되고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조직의 탄력과 재생력이 매우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육과 인대에 대해서 매선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상으로부터 회복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잘 안 다치게 되고 잘 다치더라도 빨리 낫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틀어져 있을 때 비대칭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증가해서 자세가 교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증 해소라든가 혈류 개선을 통한 혈류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요통에 대한 매선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만성 요통에 대해서 침 치료만 한 경우에는 통증 개선 효과가 36% 정도. 하지만 매선과 침을 병행한 경우에는 통증 개선 효과가 68%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실제로 매선이 미용에서 리프팅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매선을 통증에 응용했을 때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성 통증 치료에 대한 매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인 재생력과 구조를 바꿔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이 한번 몸에 들어가면 이게 녹을 때까지 짧게는 6주, 길게는 6개월 정도 치료 효과가 오래오래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시술 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술 자체가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들어간 실은 완전히 녹을 것이기 때문에 인체 친화적이고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는 좋은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증 매선이 어떤 질환에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화되는 통증. 오래된 통증, 각종 후유증이라든지 만성 염증에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반복되고 재발되는 통증들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북목이나 일자목, 일자허리 혹은 측만증처럼 구조가 틀어져서 몸이 휘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생긴 질환들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매선을 꼭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허리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재발한다. 예전에 협착증이나 디스크 치료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치료는 끝났지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조금만 무리해도 계속 재발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뻐근하거나 아프다. 근육이나 인대, 신경, 디스크가 모두 잠들 때는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에는 컨디션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프다는 이야기는 몸의 구조적인 변화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앉아있을 때 허리가 더 아프다. 앉아있으면 보통 서있을 때보다 디스크의 압력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압력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 인대들이 많이 긴장돼 있고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증이 있다.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깨 높낮이도 달라지고 고개도 틀어지는 전체적으로 몸이 보상성으로 휘어지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매선을 꼭 받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무릎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을 누르면 아프다.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다리를 쭉 뻗으신 다음에 무릎에 있는 슬개골을 손으로 눌러보거나 혹은 막 문질러 보면 통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못 느끼고 있지만 이미 무릎에 나도 모르는 질병이 시작되고 있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프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 힘들다. 그리고 소리가 자주 난다. 그리고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리고 약해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 중에 체크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매선 치료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매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목, 어깨 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 반복된다. 두통이라는 것은 보통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뒷목과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팔이 저린다. 팔이 저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뭉친 어깨가 뭘 해도 안 풀린다. 마사지, 추나 도수 어떤 치료를 해도 그때만 잠시 편하고 다시 상습적으로 뭉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매선을 받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 후유증으로 전에 한번 목 디스크를 치료를 했지만 끊임없이 목 주위에 통증이라든가 어깨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매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매선이 통증 질환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계속 반복되고 재발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살겠지. 이렇게 포기하고 참고 살지 마시고 매선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박철현 원장이었습니다. 네, 박철현 원장님과 함께 통증 매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만성화된 통증, 그리고 반복 재발되는 통증, 그리고 신체 구조가 틀어진 경우에 매선의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숙련된 한의사에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보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